한국CS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3강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강에서는 파트 2, 이미지 메이킹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장 이미지, 먼저 이미지의 속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의 속성은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미지란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증거 체계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봤을 때 뭐한다? 떠오르는 감정, 생각, 느낌, 단어의 총체를 우리가 이미지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미지는 개인의 지각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잘 보세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뭐한다? 주관적이다. 예. 시험의 이미지는 뭐 객관적이다 라고 이렇게 몇 번 제가 출제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객관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주관적이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다른 면에 비해서 뭐한다? 시각적인 면이 눈에 잘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지는 여기 보시면요, 시각적 요소 이외에 많은 감각에 의한 이미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시험에 이미지는 시각적 요소만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출제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각적 요소 이외에 많은 감각에 의한 이미지도 포함된다. 이미지는 무형적 속성으로 인간이 특정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로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도 형성됩니다. 이것도 말바꾸기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직접적인 경험으로 형성이 된다. 이게 아니죠. 직접적인 경험이 없어도 형성이 되는 게 이미지고, 인간이나 사물 등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성을 동반하는, 아까 했죠,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려서 연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되게 문제가 따른다. 이것도 시험에 정확하게 정의 내려서 연구하기가 쉽다, 용이하다, 이렇게 제가 출제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렵죠. 그리고 비과학적 개념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 세계와 행동의 동기, 요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또 한다는 거. 그리고 학습된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 변형되며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이미지는 뭐예요? 형성되고 수정되고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 이미지는 그 대상이 지닌 다양한 속성의 부분적인 것으로, 네, 보세요. 부분적. 이미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극히 좀 한정되어 있죠. 부분적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특히 이 부분 중요하세요. 정보화 시대에는 이미지만으로도 제품의 구매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뭐한다? 최근에는 기업 및 제품 이미지 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의 속성은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두세요. 다음은 이미지 메이킹 보도록 합시다. 이미지 메이킹. 자, 이미지 메이킹은 보시면, 자, 이미지 메이킹이란 건 뭐냐? 이미지 메이킹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TPO에 맞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지위에 맞게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 두 개를 최상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적 이미지를 강화해서 긍정적 내적 이미지를 끌어내는 시너지 효과를 또 일으키는 것 또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이유이죠. 외적으로 풍기는 이미지들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그 사람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자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나 말고 타인, 제3자가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자아가 있다는 거죠. 이 주관적 자아와 객관적 자아 사이의 차이, 갭을 최대한 좁혀서 궁극적으로 뭐한다?
객관적 자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 이미지 메이킹의 정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지 관리 4단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관리 4단계는 시험에 잘 출제가 돼.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순서. 여기서는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미지를 점검을 합니다. 이미지 점검.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자신의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장단점을 정확히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즉,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이미지를 파악하는 건 약간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듣고 나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보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이미지 관리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 컨셉을 정합니다. 이미지 컨셉트를 정하는데 내가 그럼 나는 어떤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좀 되게 당당한 커리우먼의 이미지를 갖고 싶다. 또는 아, 나는 좀 상냥하고 친절한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나만의 이미지 컨셉을 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 컨셉이 정해졌으면 자,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즉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강점은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없애는 게 아니고 내가 보완하는 거예요. 단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정말 그 커리우먼의 당당한 커리우먼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커리우먼의 그 이미지의 단점은 아, 내가 되게 성격이 우유부단해요. 그리고 내성적이고 좀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말을 좀 잘 못해요. 발표력이 좀 이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커리우먼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내가 조금씩 소고시켜 나가는 거예요. 소고시키면서 보완해 가려는 그게 필요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에서는 내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뭐예요? 내면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일시적인 그런 일시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그 이미지가 바로 뭐예요?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진실된 이미지, 그게 내 이미지,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내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이미지 관리 4단계 순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와 관련된 이론들 어떤 게 있는지 그중 몇 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초두 효과. 자, 초두 효과는 처음이에요, 처음 주어진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딱 접한 정보가 뒤에 따라오는 정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초두예요. 초두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첫 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거죠.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뭐예요?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딱 어떻게 보여주느냐, 처음 3초 어떻게 이 사람에게 각인을 시켜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이제 후각 효과를 보면, 자, 후각 효과라는 거는 개인이 가진 지능, 사교성, 역모 등과 같은 특성 중에 하나에 기초하여 그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형상화하는 거다. 즉, 하나의 기초에서 일반적인 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나 매력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매력적인 사람이 못생긴 사람에 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후각 효과라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후각 효과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역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후각 효과는 부정적, 예를 들면 어느 하나가 부정적인 어느 하나 때문에 그게 전반적인 인상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것도 후각 효과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다음에 현저성 효과. 이것도 최근에 제가 그 연결형으로 시험에 출제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자, 현저성 효과라는 거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진 정보가 인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여러 정보에 공평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나요? 저는 그러지 않죠. 어느 딱 하나에 뭔가 딱 꽂히는 딱 그것만 보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현저성 효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그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남자의 친구가 있는데, 직업도 좋고 사람 성격도 참 좋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는 항상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 되게 커요. 예, 그래서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큰바위 얼굴이라고 많이 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큰바위 얼굴이 자기한테는 평생 살아오면서 이게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자를 만나거나 이제 소개팅을 해준다 그러면 항상 처음에 딱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얼굴 작아요. 그 여자분이 얼굴 작아? 여자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성격이 좋고 이렇게 해도 얼굴이 크면은 절대 안 만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투사가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싫은 모습이 그 여자한테 그대로 투사가 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못생겨도 얼굴만 작으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42살에 딱 결혼을 했거든요. 42살에 결혼을 했는데, 딱 그 신부를 보니까, 결혼식장 가서 신부를 보니까 진짜 얼굴이 주먹만 요만해요. 아, 이쁘진 않아. 이쁘진 않은데 얼굴이 요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여성을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한테는 딱 그 큰 얼굴이 현저성 효과인 거예요. 여자를 딱 만났을 때 뭐부터 보여요? 얼굴부터 보여요. 그래서 그 얼굴이 전반적인 인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 관련 이론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첫인상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인상의 특징,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예를 들면 첫인상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각각의 그 의미들을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첫인상은 신속성의 특징을 갖는다. 쉽게 얘기해서 첫인상은 불과 몇 초, 2, 3초 만에 각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뭐 학자들마다 뭐 15초 이내, 뭐 8초 이내 이렇게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첫인상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각인된다라는 거.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일회성이다.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거는 한번 전달되어서 각인된 인상은 평생 기억에 남으면 뭐한다? 변하기 어렵다. 시험에 뭐 첫인상은 변화하기가 쉽다. 뭐 이렇게 출제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변하기 어려워요.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첫인상은 여기 보시면 일방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가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의 보여지는 모습만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게 되죠. 순전히 나의 일방성인 거죠. 판단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인식하고 형성된다. 그래서 그 첫인상이라는 게 어때요? 사람마다 되게 주관적이잖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일방적으로 나만 보는 거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첫인상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실제 내가 아는 사람, 그죠? 다른 사람을 떠올리거나 평소에 내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던 정보와 혼동해서 그 첫인상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한다? 오류가 발생하며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교재에서 굵게 이렇게 표시가 해둔 부분은 다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 깊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딱 그 모임에 나가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다음 첫인상은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으면 좋지 않은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뭐한다? 많은 시각과 노력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이죠. 변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변화하기 힘들어. 그리고 또 변화시키려고 해도 뭐한다?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첫인상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다음 이제 서비스 전문가의 이미지 메이킹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전문가 이미지 메이킹. 먼저 이제 유니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폼은 외부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즉 조직을 나타내는 상징인 거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조직 구성원이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게 또 이 유니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니폼은 업무에 임하는 태도 및 여유와 직결됨으로, 여기 보세요.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것보다 뭐한다? 규정에 알맞게 착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시험에 본 적이 있는데, 유니폼은 최대한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입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본 적이 있어요. 아니죠? 규정에 맞게 입는 게 유니폼이죠. 자, 그러면 유니폼의 규정 준수를 보면, 자, 유니폼 외에는 너무 뭐한다? 과하거나 불필요한 장신구를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명찰이나, 여기 보시면 명찰 있죠? 명찰. 이것도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어요. 명찰이나 장식의 위치는 회사 규정에 따르는지 체크해서 뭐한다? 정 위치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마다 어디에 명찰을 위치시키는지 다 규정이 있죠. 그 규정대로 명찰을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표정 이미지 보도록 할게요. 표정. 자, 밝은 표정이 왜 중요할까? 밝은 표정이 왜 중요할까? 위에 보시면 좋은 표정, 밝은 표정을 위해서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됩니까? 긍정적 생각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죠? 내가 긍정적 생각이 먼저 되어야 밝은 표정이 나오겠죠. 내가 지금 삶이 우울하고 부정적이면 이 표정이 나오겠어요? 자연스럽게 안 나오겠죠? 긍정적 생각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좋은 첫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 뭘 해야 돼요? 스마일 연습이라던가 안면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좀 습관화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고객 배웅 시에 상대방이 등을 돌려 돌아설 때까지 뭐한다? 미소를 유지하는 게 좋다. 여기 보시면 밝은 표정을 지으면 자신의 감정도 바뀐다는 연구가 있듯이, 대표적으로 윌리엄 제임스가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 있죠.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좀 많이 웃으세요, 여러분. 밝은 표정을 지으면 자신의 감정도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의도적으로 밝은 표정을 짓는 노력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많이 해보려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 저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 이렇게 시내동에 있으면 거울이 내려가지고 혼자 막 이, 우, 에, 호 했던 노력했던 그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밝은 표정을 많이 짓다 보면 나중에는 이 표정이 뭐가 돼요? 우리의 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밝은 표정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더 먹을수록 삶이 이렇게 찌들면서 이 표정들이 다 없어져 가요.
제 주위만 이렇게 봐도 참 어렸을 때 그 맑고 밝았던 표정들이 점차 이게 나이가 먹고 사회에 삶에 이렇게 찌들면서 표정이 다 없어져 가는 걸 보면 참 좀 마음이 안 좋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좀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좀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40대 이제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인상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확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내가 신내림 받는 것도 아닌데 보이게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안면 근육 운동이라던가 좀 스마일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호감을 주는 시선 처리 좀 보도록 할게요. 호감을 주는 시선 처리. 여기 보시면, 자, 시선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상대를 바라볼 때, 또는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 건가 보면, 대화 시에는요, 상대를 자연스럽게 응시하는 게 좋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었어요. 뭐와 함께? 그러면 상대방을 자연스럽게 응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선을 눈이나 미간, 콧등 사이를 번갈아 보면서 응시를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와 그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눈이라던가 미간, 콧등을 자연스럽게 번갈아서 응시하는 게 가장 좋은 시선 처리다. 여기서는 딱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 키워드만. 그리고 대화의 상황에 따라서 눈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대의 대화에 따라서 눈의 크기, 놀랄 땐 이런 거, 막 슬플 땐 이런 거. 그러면 어때? 뭔가 내가 그 상대의 말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대화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표정도 이렇게 같이 달리한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는 시선을 피하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도 필요하죠. 다음에 이제 태도 이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도 이미지 먼저 이제 앉는 자세. 우리가 앉아 있을 때의 올바른 자세를 좀 보면, 자,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의자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허리는 곧게 최대한 있겠죠? 숙이지 말고 곧게 펴서 앉는다. 그리고 남성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다리는 약간 벌리면서 앉죠. 여성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나란히 놓고 무릎을 붙여요. 이렇게 무릎을 붙여서 살짝 옆으로 비스듬히 모아서 이렇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붙여서 살짝 한쪽으로 모은다. 그리고 앉을 때는 오른손으로 치마 뒷폭을 정리해서 앉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그 앉는 자세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게 이거예요. 등과 등받이 사이는 뭐한다?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등과 등받이 사이에서 뭐한다?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앉는다. 간격을 두고 앉는다.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죠. 그다음 고개는 반듯하게 들고 턱은 좀 당기면서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여 밝은 표정을 연출한다. 몸 전체 힘을 빼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며 다리를 떤다거나 손을 주머니에 넣는 행위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죠. 다음 이제 물건을 수수할 때 자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수수할 때는 우리가 위치가 가슴과 허리 사이 위치에 주고받는 게 좋아요.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가슴과 허리 사이 위치에서 주고받는다고 했겠죠. 그래서 항상 뭐 명함이든 뭐 물건이든 간에 물건을 수수할 때는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주고받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물건을 건넬 때는 밝게 웃으면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상대를 이렇게 아이 컨택,
바라보면서 물건을 준다라는 거죠. 물건을 건넬 때는 두 손으로 주고받도록 하며 아주 작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받쳐서 공손하게 건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펜을 줬다. 그러면 펜을 줄 때 한 손을 내가 팔에 이렇게 받쳐서 네, 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는 거죠. 펜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줄 때 뭐냐면 건넬 때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요. 글씨나 모양이 상대방이 잘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펜, 칼, 가위 같은 거. 자, 제가 이 펜을 전달을 해요. pen을 전달을 하면 그냥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상대가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건네면 어때? 상대가 여기를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가 잘 보일 수 있는 방향, 또 명암 같은 것도 얘기했죠? 상대가 바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명암을 건넨다라고 했죠. 물건 수수 자세까지 좀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성 이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성 이미지. 자, 음성 이미지. 그럼 우리가 음성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 음성 이미지가 왜 중요하냐를 보게 되면, 음성은요, 우리 인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뭐예요? 외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죠. 외적으로. 근데 음성 이미지까지 접목시켜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평가를 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참 목소리 좋은 그 영화배우 한석규 씨, 참 여성분들이 그 약간 중저음이면서도 그런 좀 이렇게 스윗한 목소리 많이 좋아하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외적 이미지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했다면,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 음성을 가지고 전체적인 인상을 좀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타고난 본연의 음색이나 음성은 바꾸기 어려워요. 타고난 본인의 음색, 음성 이런 것들은 바꾸기 어렵지만 음성의 분위기와 태도, 빠르기는 뭐한다?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타고난 본연의 음색이나 음성은 뭐한다?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SMAT도 보면 좀 CS 리더스 관리사와 좀 비슷하게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 바꾸기 있죠. 말 바꾸기로 시험에 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뭐야? 성격, 인격, 직업까지도 파악이 가능하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름에 지나면 40대에 접어들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뭐랄까 직업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성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발성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발성법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네 가지 발성법이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면 발성법이 있어요. 이거는 깊은 호흡으로 공기에 힘을 실어서 가장 편안한 음역에서 숨을 들이마신 후에 내쉴 때는 하고 소리를 길게 내서 숨이 멎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숨을 그다음에 네, 여기서 끊을게요. 이렇게 해서 길게 숨이 멎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발성법 많이 하죠. 다음 이제 점층 발성법이라는 거는 이제 고개 응대시 맞장구 치는데 좋은 연습법으로 여기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이 1번부터 3번 문장을 점층적으로 힘을 실어서 발성하는 거예요. 자, 처음 기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더 크게 소리내며 힘차게 달립니다. 더 칙칙폭폭 소리가 더 커지면서 아주 빠르게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3번까지 점층적으로 힘을 실어서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발성법이에요. 다음에 이제 스타카토 발성법은 우리가 이제 숨을 쉴 때 한 번에 내쉬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끊어서 내지르는 발성법이죠. 이런 거죠. 아, 야, 여, 오, 요, 우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서 숨을 끊어서 하는 발성법이다. 제가 최근에 이 스타카토 발성법이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허밍 발성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동그랗게 한 다음에 입안에서 음을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발성법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발성법은 여러분들이 뭐 개념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좀 꾸준하게 이런 발성법으로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음성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목소리라는 거는 어떤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라고 하냐. 첫 번째, 긍정적이고 뭐 자신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자신감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하죠. 그리고 톤이 안정적이고 떨림이 없는 맑은 음색을 갖춘 목소리를 우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또한 또렷하게 잘 들리는 목소리, 좀 발음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인 거죠. 다양한 감정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음색을 가진 것도 좋은 목소리라고 하죠. 그 자신 있고 당당하며 씩씩한 목소리도 좋은 목소리에 속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선천적으로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함이 느껴지는 목소리,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보다 선천적이에요. 시험에 뭐 후천적으로 연습에 의해서 뭐 건강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다, 이렇게 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선천적이에요. 타고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소리는 조금은 타고나는 것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함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올바른 언어 표현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 왜 안 지워지지? 잠깐만. 네. 자, 올바른 언어 표현, 우리가 말의 속도는 1분에 350음절 안팎으로 말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들 그 아나운서들 그 스피치 하는 거 있죠? 아나운서 뉴스 보면 1분에 한 이 정도 돼요. 1분에 350음절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조할 부분이라던가 숫자, 인명, 지명을 말할 때는 속도를 오히려 낮추어서 천천히 말한다.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집중이 되죠. 집중이 되고 또 이렇게 소리를 낮춰서 천천히 얘기하면 또박또박 정확하게 들릴 수가 있죠. 상대에게. 네, 다음 흥미로운 내용이나 기쁜 내용은 평소보다 말을 빨리 해서 뭐한다? 완급을 조절하며 집중력을 높이면서 말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화 시에는 일정한 리듬은 상대가 지루해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시험에 제가 출제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대화 시 최대한 리듬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뭐예요? 지루해지죠?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양에 변화를 주어서 역동적 느낌을 줄 수 있어야 생동감 있는 대화가 된다. 그리고 대화 시에 강조할 부분이라던가 우리가 조용히 이야기할 부분을 적절히 조절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진지한 대화라던가 부정적 내용은 톤을 낮추어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우리가 좀 톤이 낮은 그 음성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상대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뭔가 진지함을 전달할 수 있는 톤이죠. 그리고 동의어를 표현할 때는 장음과 단음을 정확히 구분해서 의미를 전달하고요. 특히 포즈,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포즈는 그 의미 전달과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즉, 강조할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언어 표현 방법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